네, 안녕하세요. 중등 역사 2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아, 좋아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근대사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전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대한제국의 이 고종이 말이지, 자기의 어떤 그 힘을 러시아와 일본의 어떤 그 팽팽한 균형, 그 사이에서 자신의 어떤 그 개혁을 펼칠 수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시행되었던 것이 바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어찌 본다면 고종의 어떤 원맨쇼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원맨쇼가 진행되는 어떤 그 배경이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인데, 이게 만약에 깨진다면 과연 고종의 원맨쇼는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가 던지고 강의를 끝냈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제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갑니다. 드디어 이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세력 균형이 깨지는 거야.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건데, 고종은 어쩌면 그 팽팽한 균형사에서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자신의 개혁을 펼쳐 나갔는데, 결국 이제 벌어지네. 여기서 누가 이기든, 여기서 이제 무승부가 된다면 어찌 본다면 고종의 어떤 그런 개혁,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무승부가 아니라 누군가의 승리로 끝난다면 더 이상 고종의 원맨쇼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말이지. 자, 러일 전쟁 배경을 보면 한국을 둘러싼 이거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갈등이니까, 그렇죠? 이 러시아와 일본 간의 갈등인데,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한 거야.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무서운 나라가 왜냐면, 기억나지? 1884년 갑신정변 때 청나라와 일본이 한번 붙었단 말이야. 어디서? 창덕궁에서 갑신정변 때. 그때 일본이 깨갱 하고 도망갔어.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 1894년 이때 일본이 칼을 10년 동안 간 그 칼을 휘두르면서 전개했던 전쟁이 바로 청일전쟁. 여기서 결국 청나라한테 복수를 한단 말이지. 자, 그런데 1895년 삼국 간섭, 그때 러시아가 야, 너희들 그 청나라 이겨가지고 받았던 그 요동 땅 다 토해내 라고 했을 때, 일본이 그렇게 힘들게 얻었던 그 요동 땅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일본이 너무 속상했다. 왜? 아직 러시아한테 힘이 안 되니까. 결국은 토해냈단 말이지. 그리고 또 10년 동안 칼을 간 거야. 칼을 갈아가지고 결국은 1904년 이렇게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 복수한 거지. 그러니까 10년을 주기로 청나라한테 1894년 공격, 또 10년을 주기로 1904년 러시아를 공격.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 그러니까 참 이게 참 한번 고민을 해볼. 한국 사람처럼 일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세계에서 일본 사람을 제일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한국 사람이래. 근데 이 과연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나라일까? 결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집요함이 있고 무언가 어떤 그 성취감을 이뤄내려는 그런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만만하게 그냥 우리가 비하하듯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것.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 자, 전개과정을 보면 러시아와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펼치려고 하니까 대한제국이 중립을 선언하는데, 중요한 건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저 그냥 여기 건드리지 마. 나 그냥 있을 거예요 라고 되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 중립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이 있어야 나 건드리지 마라.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서 주변 국가가 건드리지 않는 거지, 힘이 없는 상황에서 저 중립이 왜 굳겠지.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중립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런 선언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러면서 이제 일본이 자신의 영향력을 마구마구 행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첫 번째 맺은 조약. 자, 지금부터 우리가 조약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한일
의정서. 자, 한일 의정서 나오지 지금? 한일 의정서. 이게 뭐냐면 짜잔. 1904년 2월 체결된 건데 일본이 한국 내 군사적 요충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내가 쓰겠다. 전쟁 러시아와 벌이는 과정 속에서 이 한반도에 있는 군사용지 내가 마음껏 쓰겠다. 내놔라고 하는 거지. 네, 힘이 없으니까 어떡해. 그래서 한일 의정서 체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 전쟁이 전개되는데 과정 속에서 러시아한테 승산이 있는 거야. 이제 이기는 가능성이 거의 넘어온 거지. 일본이 이기는 걸로. 그러니까 또 조약을 체결하는 거야. 이게 바로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건데 이거는 외국인 고문을 파견해서 내정 간섭하는 건데 그래서 1차 한일 협약을 우리는 고문 정치의 시작이다. 요거 기억해야 된다. 고문 정치. 고문이 나와 있나? 오케이, 없네. 자, 이 고문이 누구냐면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메가타라고 하는 인물하고 그 다음이 나중에 이제 장인어른 전명한테 빵 총을 쏘서 이제 맞아 죽게 되는 스티븐스. 이런 고문. 고문이 뭐냐면 고문은 이거야. 이거 몸을 고문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연배가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문을 주는 거지. 이거 이렇게 저거 저렇게라고 할 때 그 고문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 그런 뭐 자문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침략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서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이 고문을 파견한 건데 어쨌건 이 고문은 메가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떤 그리고 스티븐스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자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식민지의 어떤 그 토대를 만들려는 그런 역할들을 이 메가타와 스티븐스가 하는 거야. 자, 어쨌건 간에 1차 한일협약에서는 이 고문 정치 시작이라는 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야. 왜냐면 1차 한일협약 때 고문협약, 고문 정치 시작, 2차 한일협약 때 통감 정치 시작. 일단 내가 설명할게. 일단 통감 정치 시작. 그리고 한일 신협약 때 차관 정치 시작. 그래서 고문, 통감, 차관. 요게 이제 분기별로 등장하는데 요걸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때 1차 한일협약은 바로 고문 파견, 고문 정치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1차 한일 협약.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한일 의정서하고 1차 한일 협약은 모두 다 러일 전쟁의 과정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 이거 놓치면 안 돼.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초반에 우리가 전쟁해야 되니까 딱 마음대로 쓸 거야. 한일 의정서. 그 다음에 이제 이길 가능성이 보이는 거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정 간섭 해볼까? 라고 해서 고문 파견. 이게 바로 이제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온 것들이니까 지금부터 어떤 조약들이 우리의 어떤 식민지 토대를 만드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야. 자, 다음. 자, 그 결과 러시아, 일본,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는 거지. 짜잔 하고 일본이 승리를 하는 거야. 자, 승리를 하면서 일본이 이제 어떤 조약을 체결하냐면 가스라 태프트 미략을 체결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스라는 일본 사람이고 그다음에 태프트는 미국.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조약을 체결하는 거야 지금. 미략. 어떤 미략이냐면 일본은 조선 가져갈게. 대한제국 가져갈게. 미국은 필리핀 가져갈게. 우리 서로 동의하자. 이런 식으로. 이걸 체결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다. 왜냐면 봐봐. 이때 분명히 대한제국 고종이 미국한테 SOS를 쳐한다고. 기억나? 예전에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거중조정이라는 조약이 들어가거든. 거중조정은 뭐냐면 뭔가 양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개입해가지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거든.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고종은 그걸 믿고 미국에게 지금 우리 힘들어 도와줘라고 이제 SOS를 보낸 거지. 도와줄까? 안 도와준다고. 응답이 없음. 누누이 얘기했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될 때 그때 우방이 되는 거고 그때 혈맹이 되는 거지.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뭐 언제 받냐는 듯. 이게 외교라는 거. 철저하게 이때는 미국이 우리 또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 가스라 태프트 미락. 또 하나. 그럼 왜 이런 조약들을 체결했을까? 이유가 있어. 일본이 예전에 청일전쟁을 전개했을 때 일본이 이기잖아. 그지? 일본이 이기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가지고 요동반도도 가져가고 뭐 타이완도 가져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네들 마음대로 하자는 거야.
주변 열강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삼국 간섭, 러프독,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야 너희들 뭔데 니네들 마음대로 이런 거 가져가 토해내 라고 해서 토해냈잖아.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내정 간섭을 하건 다른 나라를 우리가 지배하건 이전에 반드시 주변 열강에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안 거지. 10년 전에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중하게 러일 전쟁의 승리를 딱 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미국한테 승인받고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 영국한테도 승인받고 그리고 드디어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뭐냐면 러시아하고 일본의 체결했던 조약을 얘기하는 건데 이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대한제국 조선은 일본이 내정 간섭 할 수 있다. 이후에는 식민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약속을 미리 받아놓는 거지. 굉장히 용의주도하지. 왜냐면 10년 전에 청일전쟁 때 이런 걸 못했거든.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 열강 삼국 간섭에 의해 가지고 토해내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경험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치밀하게 미국 동의받고 영국 동의받고 그리고 러시아 동의받고 주변 열강들의 어떤 강국들이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인 우리의 내정 간섭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게 무서워. 이런 것들을 다 플랜을 짜고 지금 일본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토록 만든 거야. 러일 전쟁의 결과 이러한 조약을 체결했다. 좋아. 자, 그러면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을 통해 가지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토대를 구축했고 서구 열강의 동의를 받아놨어. 그 다음은 뭐랄까? 자, 러시아 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을사오적을 앞세워서 체결을 강요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잖아 지금, 그지? 이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가슴이 아픈 그런 조약이라고 볼 수 있지. 왜냐하면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어떤 권리가 박탈되냐면 너무 큰 권리가 박탈돼. 바로 외교권의 박탈. 외교권의 박탈. 그러니까 주변 열강들과 어떤 조약을 체결할 때 조선은 아무 힘이 없는 거야. 반드시 일본이 그런 것들을 체결하도록 만드는 것. 사실 1905년 을사늑약 이걸 계기로 해서 내가 볼 때는 우리의 어떤 주권은 거의 90% 넘어갔다. 왜냐면 내가 다른 나라랑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랑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건데 내가 그런 걸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냐고. 너희들 저기 뭐냐. 자, 뭐 맛있는 게 뭐가 먹고 싶어. 맛있게 먹고 싶은데 가보니까 빵집에 이제 나는 뭐 저기 뭐냐 그저 햄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걸 딱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누가 탁 치면서 야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 내가 먹으라는 거 먹어.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뭘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슬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외교권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권리가 박탈된 것이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떤 주권이 거의 한 90%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게 외교권의 박탈. 이것이 바로 을사늑약이 주는 역사적인 의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이제 2차 한일협약이라고 하거든. 이게 2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이고 요거를 다른 말로 을사늑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순서 기억해 두는 거야. 러일 전쟁 때는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승리를 잡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우리 어떤 내정 간섭을 출발시켰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주변 열강들의 동의를 받아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뭐 하실 시대냐면 고문은 어찌 본다면 그냥 이거 이렇게 저거 저렇게 이렇게 자문의 형식이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바로 통감부가 설치된다. 통감 정치 시작. 내가 얘기했어. 1차 한일협약 때는 시행되는 게 바로 그렇지. 고문 정치. 그리고 2차 한일협약 때는 좀 더 고문보다 좀 더 법적인 힘이 더 센 통감 정치가 시작된다는 거. 통치하고 감독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더 센 그런 파워를 일본이 갖게 되더라. 초대 통감이 누굴까? 처음으로 부임한 통감이 바로 이또 히로부미. 나중에 안중근에 의해서 땅!
총에 맞게 되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이 초대 통감으로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하여튼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을사오적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 대표적인 인물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이 5명의 인물들은 한번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을사오적. 자, 우리 내가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볼 테니까 너희들 한번 마음껏 요 시간만 막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요 시간만 한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욕을 한번 해봐. 갑자기 눈빛이 달라진다 야 너희들. 자, 던진다. 이완용, 을사오적 이완용. 잘하는구나 너희들 욕을. 아유 야 무섭다 야. 좋아. 을사오적 이지용. 아우. 을사오적 이근택. 을사오적 박재순. 을사오적 권중현. 왜 기분이 괜히 좋나 봐. 하긴 뭐 가끔씩 이렇게 욕을 하면 또 이게 스트레스해도 되긴 되는데 어쨌건 간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요 장면, 요 순간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 왜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서 중요한 위치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장면을 꼭 기억을 한다면 너희들이 내린 결정, 너희들이 선택한 그 결정은 반드시 우리 국가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이 될 거라고 나는 믿는 거지. 왜냐면 이 을사오적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죽었지만 역사에서는 결코 죽지 않았거든. 왜? 매번 이런 시간만이 될 때마다 우리 후손들한테 그들의 이름이 밝혀지면서 너희들 좀 욕까지 했잖아. 끊임없이 그들의 어떤 선택에 대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잘못했음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이 모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0년, 300년, 1000년이 넘어가도 이런 모습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얘기지.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쯤은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서의 지금 이 장면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의 어떤 그 역할,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 자, 그래서 이 을사늑약, 을사오적을 앞세워서 체결을 강요했던 사건 기억하면 되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저항의 어떤 모습을 보면요, 여러 가지 저항 사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고종이 나는 을사늑약에 내가 사실은 도장은 안 찍어. 내가 직접 도장 찍지 않고 피하거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은 그래. 그래도 일국의 황제인데. 그리고 국가의 주권은 지금 국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였기 때문에 황제 고종에게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 고종이 그렇게 소극적인 어떤 그 저항을 해야 되는 걸까? 그래도 일국의 황제라면 떳떳하게 좀 강하게 정말 저항했던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 근데 어쨌건 간에 이 고종이 난 어쩌면 도장 안 찍었다 라고 하면서 특사를 파견하는데 바로 여기 어디에 특사를 파견하냐면 이제 잘할 거야. 바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는 거지. 이 헤이그에서 이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 이제 거기 네덜란드 헤이그에 거기서 우리는 을사늑약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부당한 거다.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된 건 부당한 거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특사를 파견했는데 뭐 일본이 방해하겠지 당연히. 쟤네들 뭐니? 뭔데 여길 들어와? 라고 해서 아예 회의장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런 인물들이 이 특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막아내는. 결국 이제 이준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어떤 그 우라 막 열이 받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저항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신문에서도 시일야 방성대국 이게 이제 어떤 신문이냐면 이거 기억해둬라. 바로 황성신문. 황성신문에서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글을 써. 이게 뭐냐면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그러니까 을사늑약의 체결 주범들, 을사오적들, 이완용과 같은 그 을사오적들, 이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들아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사설에다가 그들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사설을 싣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문 사설 읽고 혹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그런 사설 읽어본 적 있어요? 무슨 사설을 읽고 눈물이 나요, 선생님?
그죠? 사설이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논조가 좀 있는 그런 글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 장지연의 시일에 방송되고 그 사설만큼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가슴을 그때의 어떤 그 외교권이 박탈된 어떤 그 심정을 정말 절절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민영환 조병세의 자결. 이렇게 나라가 거의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나라의 녹을 먹고 또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서 자결 한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또 자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이런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하여튼 이 을사늑약 과정 속에서 헤이그 특사, 황성신문, 장지연의 시 일야 방송되고 그런 민영환의 자결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하지만 일본은요 이해가 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야 고종 헤이그에 너가 특사를 보내? 가만히 있어봐. 1905년 체결했던 그 을사늑약의 내용이 뭔지 너 몰라? 바로 외교권을 우리 일본이 가져간다는 거야. 근데 네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외교권을 갖고 있는 그런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강조해? 넌 외교권이 없어. 너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넌 외교권이 없어. 을사늑약으로 너 외교권 없는 거야. 너 잊었어? 잊었나 보구나. 너 그럼 그 자리에서 그만 물러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는 사건. 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나서 바로 이제 한일 신협약.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는 거지. 요 한일 신협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미칠조약. 정미칠조약. 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정미칠조약 여기 나오지 지금. 따단 정미칠조약 이 내용은 뭐냐면 행정각부의 일본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자, 다시 한번 1차 한일협약 때 어떤 정치가 시작된다고? 고문정치. 메가타 스티븐스의 고문정치. 그 다음에 을사늑약으로 어떤 정치가 시작된다?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 그렇지. 바로 통감정치 시작. 그리고 바로 이 한일 신협약에서 차관이 임명되는 거야. 차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차관은 빚.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빚을 빌려오는 걸 또 차관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이제 그런 빚이 아니야. 여기서 뭐냐면 장관, 차관할 때 그 차관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일본인으로. 야, 우리 그 관료들 중에 이제 일본인 관료가 들어오는 거야. 이 정도면 내정 간섭의 강도가 더욱더 커지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지금 이 한일 의정으로 출발해가지고 쭉 이어진 흐름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 주권을 하나씩 더 강도 있게 떼어가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라고. 그지? 한일의정서에서는 우리 군용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줬고 1차 한일협약에서는 내정간섭의 토대, 고문정치 시작. 2차 한일협약에서는 외교권 가져갔어. 그리고 한일 신협약에서는 지금 고종 일단 퇴위시켰고 그 다음에 차관을 임명하는 것. 여기 그치지 않는다고. 더 놀라운 게 바로 이것. 군대의 해산. 정미 7조약에서 바로 이 군대가 해산된다는 사실. 야, 그러니까 을사늑약에서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되었다면 정미 7조약에서는 군대 해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 힘 자체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사법권과 경찰권도 가져가고 드디어 1910년 바로 한일병합조약. 바로 이걸 우리는 경술국치. 경술련에 있었던 나라의 치욕적인 사건, 경술국치가 있었다. 일본이 이제 일진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일본의 앞잡이 역할, 일본의 어떤 그 주구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 꼭 이런 사람도 있어. 나라가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려는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역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역사에서 절대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내린 판단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과 기억 못하는 사람은 정말 그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정약용이 왜 유배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썼을까?
심심해서 정약용이 하도 무료해서 심심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 정약용은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약용이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책을 쓰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바로 만약에 내가 이 책을 쓰고 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죽고 나서 나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지,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바로 유배를 왔으니까 뭔가 죄가 있으니까 유배를 왔을 거 아니야. 바로 그 공소장에 있는 죄, 이 죄인 정약용으로만 역사의 기록이 남을 것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소장에 있는 정약용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는 써야 한다. 내 글과 내 생각과 내 사상을 모아놓은 글이 있어야 나중에 후손들이, 나중에 역사가가 정약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냐.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정약용은 알고 있었던 거지. 일진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저 내 눈앞에 다가와진 그 영달 이익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좋았겠지. 그 순간엔 좋았겠지. 하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수업 시간만 나오잖아. 이 일진의 친일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항상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거. 잊지 말자고. 자, 일본이 대한민국의 국권을 광탈했고요. 드디어 이제 총독정치, 바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더라. 그러니까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 전국에는 총독정치. 그 흐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러면서 우린 드디어 이제 식민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넘어가더라. 너무 안타깝죠?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독도하고 간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독도와 간도는 뭐 반드시 시험에 이걸 안 내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당황해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꼭 나옵니다. 이거는요. 예, 반드시 나오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자, 독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숙종대 이 안용복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일본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안용복. 이분이 그냥 어부예요, 어부. 예, 동네 어부인데 자꾸 이게 일본인들이 이제 울릉도나 독도나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어무를 막 이렇게 강탈해 가니까 아니 여기가 우리 땅인데 왜 쟤네들이 와가지고 자꾸 저러지? 라고 해서 직접 자기가 어디서 이걸 구하셨지? 당시 그 관리들의 그 옷들 있잖아요.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래서 관리처럼, 관리 아니야 이 사람. 그냥 일반 농민이, 일반 어민. 관리처럼 딱 복장으로 일본에 가신 거야. 가셔가지고 이리 오거라. 나는 조선에서 온 관리다. 너희들 왜 우리 울릉도 독도에 와가지고 이 난리를 피는 것이냐? 확인받고 가겠다. 라고 해가지고요. 예,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입니다. 라는 걸 도장을 딱 받아갖고 오신 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용복 사건이 조선 조정에서도 난리가 났죠. 왜냐면 이거는 관리 사칭죄. 관리 사칭한 거잖아요, 지금 일단.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결론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사형이에요. 관리 사칭죄 사형이에요, 사형. 안용복이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조정 대신들이 그래도 또 뭐 일본 가서 뭔가를 해온 것 같은데 사형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사형은 면해요. 근데 진짜 지금 안용복 이분이 안 계셨으면 와 우리가 이 독도와의 어떤 그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이제 인정을 우리 땅인데 이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안용복의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분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안용복이 그런 분이에요. 요즘도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열혈 시민들 있잖아요. 내가 한번 진짜 바쁨에도 불구하고 아니 안용복 이분도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 물고기도 잡아야 되고 모두 잡아야 되는데 그거 언제 일본까지 가셔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하고 오실 열혈 시민. 이거 시민상 있으면은 모범 시민상 있으면 시민상 드려야 될 분이에요, 이분이. 그죠? 이렇게 해서 숙종 때 안용복의 독도 인정. 요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대한제국 시기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독도에 대해서 우리 땅이라는 걸 확실하게 액션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영토임을 국내에 공식화하는데 요거 꼭 기억해주세요. 대한제국 칙령 제가 사실 숫자는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바로 41호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서 바로 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딱 인정하고 있는 칙령 41호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안용복과 칙령 41호 기억하시고 그 다음이 결국은 러일 전쟁 중에 이 러일 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를 편입해서 1905년 시마네현 자꾸 이렇게 친구들이 시네마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네마는 영화를 얘기하는 거고 시마네현이에요. 시마네현 고시 제40% 일본 영토를 강제로 편입이 되었던 사건. 그러니까 안용복, 대한제국 칙령 41호 그리고 러일 전쟁 편입 이 세 가지 키워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간도. 자, 이 간도가 일단 어디냐면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도. 위치를 좀 봅시다. 위치를 본다면 이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간도가 어느 지역이냐면요.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지역. 여기가 간도야. 간도인데 이 숙종 때 백두산 이게 청나라하고 이제 이 조선하고 이 영토 분쟁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 이걸 확실히 정하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는 그 비석을 건립을 하거든 백두산에다가. 이때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서쪽으로는 압록강, 서위 압록 그리고 동위 토문이야. 문제는 토문강이야. 이 토문강이 어디냐? 토문강이 우리는 이 토문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거든요. 이 토문강 말 그대로 토문강이 있으니까 이 지역을 경계로 한다 해서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토문강은 중국식 발음은 토문. 이건 바로 두만강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해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영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토를 이야기하는 건데 토문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은 그런 건 아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어떤 영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논란이 돼요. 자, 그러다가 대한제국 시기가 되면은 바로 이 간도 지역에다가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 이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한 이후에 대한제국의 영토를 편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간도 관리사가 뭐 하는 거냐면 거기 가서 세금을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 세금을 받아오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좀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1909년 간도협약. 이 간도협약인데 여기서 일본이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는 조건으로 청해 영토를 인정을 해주면서 간도가 이제 청해 영토로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니, 가만있어, 선생님. 여기가 지금 우리 영토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청나라 영토인지 우리 영토인지를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 협약을 체결하는 회의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청나라와 일본이 참여합니까? 의문이 생기죠.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간도협약에 주체로 들어가지 못한 걸까? 이유가 뭘까? 배웠는데 1909년이야. 1905년 어떤 조약을 체결해요? 을사늑약. 을사늑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지? 외교권의 박탈. 맞아요. 우리가 외교권이 없는 거예요.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일본이 들어간 거고 청나라와 협상을 해서 일본이야 뭐 좋지 뭐 이거 뭐 우리 땅이고 아니고 뭔 상관이야. 그냥 철도 부설권 이거 얻으면 나중에 이제 만주 지역까지 침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니까 철도 부설권을 딱 얻고 이거 너희 땅이야? 그걸 가져. 라고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을사늑약이 중요한 거야. 우리 외교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이 마음껏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들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일 중요한 거. 자, 일단 여러분들 조약의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조약의 순서. 자,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두 개의 조약을 체결했죠. 바로 한일 의정서와 1차 한일협약. 1차 한일협약이 출발했던 정치가 바로 고문 정치더라. 라고 시작했어요. 메가타오고, 그 다음이 스티븐스.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서구 열강들 제국주의한테 그 동의를 다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본격적인 내정 간섭을 강화하죠. 그러면서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뭘 가져가죠?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이게 바로 을사늑약이에요. 통감정치 이토 히로부미가 파견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외교권 박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바로 외교행위야. 네가 뭔데 외교행위래? 외교권도 없으면서 라고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맺은 조약이 뭐야? 그게 바로 정미 7조약. 이 정미 7조약 군대를 해산시키고 바로 차관정치. 여기 통감정치죠. 통감정치. 차관정치를 시행하고 있더라.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술국치,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박탈하더라.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독도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였다 그랬죠? 숙종 때 안용복, 그 다음이 그렇죠. 대한제국 칙령 41호, 그리고 러일전이 때 강제 편입. 간도하면은 숙종 때 역시 숙종 때예요. 백두산 정계비, 그리고 간도 관리사. 하지만 간도 협약으로 우리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청해 영토로 인정되었다는 사실.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별 채우기. 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여러분들? 시작!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배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원이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개항기 그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파트는요. 여기서 딱 끝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경제, 사회, 문화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개항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